Ask Professor 차 시간입니다. 38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물리에서 계란 무엇인가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역학적 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역학적 계를 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역학적 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체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어떤 물체들의 모임입니까? 내가 위치 벡터를 구하고 싶은 물체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운동방정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운동방정식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체 각각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서 푼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운동방정식을 풀면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요걸 구하는데 여기는 R이죠. 이게 바로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를 어떻습니까? 미분방정식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다.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지금 개의 어떤 개를 구성하는 물체들이 있는데, 그 물체들의 위치 벡터를 각각 전부 다 알면 그 개가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그 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풀기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열심히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방도를 찾아냅니다. 뭔가 간단하게 문제를 바꿉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꾸냐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는 이 운동방정식 F는 ma 그래가지고 가속도를 구했죠.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힘이 안 변할 경우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이 일정하면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러면 간단히 F는 ma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물체가 이동하면 힘이 물체의 위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분방정식이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데 여기에 1과 운동에너지를 맨 처음 정의합니다.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다가 dr 위치 벡터의 변이죠. 미분변이. 이거를 스칼라 곱합니다. 스칼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힘에다가 변이를 스칼라 곱한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1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2를 정의한 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을 적분한 결과를 V를 적분하면 2분의 V제곱이 되죠. 여기 질량 곱했으니까 2분의 mV제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가 하필 앞에 2분의 1이 붙은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바로 운동에너지를 정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좌변은 합력이 한 일. 왜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좌변이 바로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합력이니까 좌변은 합력이 물체한 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속도가 V일 때의 운동에너지에서 속도가 V0일 때의 운동에너지를 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이걸 말로 할 것 같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일 에너지 정리는 새로운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다른 물리량으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게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다른 걸 또 하나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또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정의하는데 어떤 경우냐? 또 일 에너지 정리도 적용하는 거 더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 에너지 정리가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적용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F자리에다가 힘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중력을 집어넣으면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여기다가 탄성력을 집어넣으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여기다가 뭐 핵력을 집어넣으면 핵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보존력을 여기다 쓰고 요거 RS라고 하는 게 기준점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인하대 물리 같은 강의를 들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면 이 좌변 합력이 한 일을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아주 어려운 거 한 것이 아니라 이 적분을 지금 이게 선적분인데 선적분을 적분 구간이 R1에서 R2까지였죠. 그러면 이 적분 구간을 언제든지 중간에 좀 자를 수가 있죠. 어떻게 자르냐면 R1에서 RS까지 접근하고 RS에서 R2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르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걸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적분 구간을 바꿀 것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죠. 여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1 에너지 정리의 좌변은 뭐가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요거 운동 에너지의 차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에너지 정리를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요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항만 합니다. 어떻게 이항하냐면 1은 1끼리 2는 2끼리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좌변은 뭐가 돼요? 이거는 1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요 우변은 뭐가 됩니까? R2에서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이게 굉장한 일이냐면 R1과 R2가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데 R3를 할 것 같으면 R3에서 위치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건 또 같습니다. R4에서도 같고 항상 같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인가 이 변화가 있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이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걸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E1은 E2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로 하면 그래서 물체가 보존력만 받고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변하고 있더라도 둘을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그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E는 일정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E는 지금 이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또 다른 법칙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1에너지 정리에서부터 나왔죠. 1에너지 정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 법칙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은 이 운동 법칙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합력과 가속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1에너지 정리입니다. 1에너지 정리는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1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엇을 표현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했죠. 이 세 개가 똑같은 법칙인데 표현하는 물리량만 다른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자, 동일한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 모두가 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체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목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나를 고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에 대한 기본 법칙은 어떻습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어떤 규칙성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연에 대한 기본 법칙이고 바로 그게 운동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역시 자연에 대한 기본 법칙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법칙이라든가 둘 중에 어떤 경우는 어떤 것만 적용해야 되는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기본 법칙이고 단지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뿐이고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쉬운가, 더 간단한가, 더 편리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자연의 기본 법칙에 해당한다.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연력학적 계를 도입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계와 연력학적 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학적 계는 뭐였습니까?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 물체들의 위치 벡터를 구하려는 그런 물체들의 모임을 역학적 계라고 했죠. 연력학적 계는 뭐냐면 이 물체들의 숫자가 좀 많습니다. 많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체들 하나하나에 역학적 계 하면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물체 하나하나에 적용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립으로 풀어서 풀이를 구했습니다. 근데 연력학적 계는 좀 많아서 하나하나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확대를 해가지고 하나만 본다면 그 하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이것들은 마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들의 모임, 이것을 연력학적 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력학적 계는 개수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 역학적 계는 어떻습니까? 역학적 계도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셀 수 있을 만큼의 유한한 개수다라고 한다면 연력학적 계는 어느 정도냐면 셀 수가 없습니다. 10의 25승, 이게 무엇입니까? 아보가드로 수와 같은 것이죠. 10의 25승 하면 더 이상 셀 수가 없고 여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로따로 하나씩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력학적 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연력학적 계를 구성하는 물체 하나하나가 이제 독립된 물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계적으로 다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습니까? 역학적 계의 물체들이 그 운동이 바뀌는 거, 그 운동 우리가 위치 벡터를 구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었죠. 그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작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역학적 계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연력학적 계에서는 연력학적 계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물체들 사이 힘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호작용한다고 하냐면 연력학적 계 전체가 그 연력학적 계 외부와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상호작용하냐면 열과 일로 상호작용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거 1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연력학적 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연력학적 계가 열과 일로 외부와 상호작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학적 계를 다룰 때는 이런 힘을 받는 물체들의 모임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물체들의 위치 벡터를 시간 함수로 알아냈는데 그건 사실은 무엇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위치 벡터를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물체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상태를 대표하는 변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물체의 위치와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속도 대신에 무엇을 쓰냐면 운동량을 씁니다.
사실은 속도보다 운동량이 더 기본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속도 곱하기 질량,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속도가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정의해야지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그 물체의 상태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기본적으로는 위치와 운동량이 그 물체의 상태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연력학적계에서는 구성 입자 하나하나의 위치나 속도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래서 개 전체의 상태를 대표하는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압력, 부피, 온도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적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변수가 바로 그 개의 그 연력학적계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역학적계에서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위치와 속도가 바뀌는 것처럼 자 연력학적계도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면 압력, 부피, 온도를 바뀌는데 그게 바로 상호작용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 결과로 역학적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바뀌고 그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운동 경로가 달라지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연력학적계는 어떻게 되냐? 연력학적계가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면 그러면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바뀌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연력학적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개의 변화를 대표하는 식이 바로 역학적계에서는 뭐였습니까? 운동방정식이었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방정식이 역학적계의 기본방정식이고 equation of motio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힘과 속도 변화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기본 법칙은 equation of motion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 연력학적계는 어떠냐? 연력학계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것은 equation of motion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의 운동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태 변수들, 압력과 부피와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equation of state,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연력학적계에서 대표적인 법칙, 기본적인 법칙은 바로 equation of state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는 기본 법칙이 바로 뭐냐면 아까 했죠. 우리 역학적계에서 운동 방정식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연력학적계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이 연력학 제1법칙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연력학적계에 적용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학적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또는 운동 방정식이 기본 법칙이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역학적계에서는 저거 하나, 저 기본 법칙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연력학적계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제2법칙이 또 필요한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사실은 역학적계로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력학적계에서는 기본 법칙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 또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연력학적계를 대상으로 우리 1시간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